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중세국어의 음운과 표기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인데요. 요즘은 사실 중세국어가 어떤 단독 문제로 뭐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트렌드는 이제 바뀌어요, 자꾸. 트렌드는 현대국어랑 이제 중세국어 자꾸 이게 묶여서 지문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보시면 중세국어의 음운과 표기 부분 좀 볼 건데요. 자, 묶어서 볼 거예요. 원래 음운 따로 표기 따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음운과 표기 묶어서 한강 안에 지금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자, 음운과 표기 보면 일단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하더라. 자, 이것도 선지로 출연할 수 있어요. 선지의 하나로.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음운이라는 그런 표현이 선지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또 반치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선생님 이거 세모요, 뭐 과수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치음, 옛니응 제대로 불러주자고요. 옛니응 이게 잘 안 보일까봐, 자, 이렇게 이거예요. 그다음 아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음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된소리가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등장하여 점차 발달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꿈, 딸, 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이랬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중요하죠?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지금은 이제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면 어두에 자음군이 올 리가 없잖아요. 물론 자음군 단순화로 가지고 이제 이 받침 쪽에, 그죠? 겹받침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이 초성 부분에 어두자음군이 오는 경우는 이제 중세국어 때 그랬다. 그래서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뿌뜻, 뭐 부숫꿀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우리가 자료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어두자음군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1번도 그랬지만 1번 사항도 그랬지만은 자료를 주고 부분 이제 밑줄을 그은 다음에 부분 밑줄을 그은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옛니응이 있었다, 옛니응 부분이 보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제에다가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뭐 존재한다, 그럼 진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옛니응이 있네? 그러면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두장군도 뭐 여기서 뭐 붙뜻 이게 있었다 그러면 어두장군 있네, 확인해 봤더니 선지를 보니까 어두장군이 쓰였냐 안 쓰였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두장군 쓰였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자, 어두장군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긴 지문 형태, 그죠? 긴 지문이나 뭐 짧은 지문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자료의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그냥 가볍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7개의 단모음과 다양한 이중모음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잘 보세요. 체언 플러스 조사나 그 다음에 용언 어간 플러스 어미 결합해서 모음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모음조화 잘 안 지키는데 당시에는 모음조화를 잘 지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꿈 있는데 여기 우가, 그죠?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격 조사도 지금 R이 아니라 을이 온 거죠, 그죠? 음성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어적기 돼서 지금 꿈을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딸인데, 지금 딸에서 지금 이게 아래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아가 지금 양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목적격 조사도 R이 왔어요. 양성 모음이 쓰인 R이 와가지고 지금 이어적기가 돼서 딸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자료에 나왔다. 그러면 다시 이 형태로 만들고, 자, 양성끼리 모였는지, 혹은 양성몸끼리 만난 건지, 모인 건지, 음성몸끼리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느냐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요, 이어적기. 자, 지금은 이제 끊어적기가 일반적인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 괄호 안에 지금 설명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냥 말로 하려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그 적는 걸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이게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적으세요. 그래서 이어적기는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체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자, 받침에 있는 종성을 다음 자의 조성으로 내려서 쓰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어적기가 이런 거죠. 물론 이어적기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적는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체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끊어 적어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깊다에다가 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깊은이 끊어 적어요. 네. 형태소의 본 모양을 잘 밝혀요. 깊은이.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안 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피읍, 자, 피읍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받침에 있는 종성, 피읍 이걸 갖다가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당시의 문법이었어. 그게 당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적기 방식이었어. 그래서 이어적기에서 거듭적기, 이건 이제 근대 국어 시기에 잠깐 있었다 사라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끊어적기가 이제 잡힌 거죠. 체계가 잡힌 거죠. 거듭적기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게, 뭐 우리가 이제 여기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어적기, 연철적기 같은 얘기고, 거듭적기, 중철, 운철 같은 거고, 끊어적기, 분철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읍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듭적기는 나타났다가 금방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튼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적기가 이게 상당히 힘들게 해요, 우리를. 왜냐면 이어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을, 이게 지금 현대어 풀이로는 이제 꿈을로 해석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어적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끊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끊어서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적기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종성, 부용, 초성,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종성 표기 시에, 그러니까 종성에는 이 부가 이제 다시 붙잡니다. 그래서 종성에는 다시 사용한다. 초성에 썼던 그런 자음을, 그런 얘기고요. 근데 다 쓸 필요 없이 팔종성, 가족용 8개 종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종성 표기 시 모든 자음을, 그러니까 초성에 썼던 그런 자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초성자인,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거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옛니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팔종성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8개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글에 다 적용된 법칙은 아닙니다. 보면은 훈민정음 어제서문에서는 이게 지금 적용됐어요. 팔종성 가족용이. 보면은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열세에서, 자,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았디 보면 이게 기본형이 삼았다. 치읓이거든요. 그러면 삼았디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맛디 이렇게 해서 여기 시옷이 치읓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치읓이 아니고 시옷으로 지금 교체돼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이 법칙을 적용해서 그래. 팔종성 가족용 이것을 따랐기 때문에 시옷으로 지금 교체가 된 거다. 치읓에서 시옷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곧 디오코 여름 하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어때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 곧이 이제 곧 이게 꽃인데 지금의 꽃이에요. 플라워. 그런데 보면은 밑에 지읒이 당당하게 이렇게 있죠. 이상하다. 이 지읒은 여기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팔종성 가족용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글에 팔종성 가족용이 다 적용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중요해요. 방점을 통해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평성, 상성, 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평성, 상성, 거성 보니까 바로 떠오르는 어떤 뭔가가 있죠. 중국어를 좀 배운 친구들은 이 성조 개념을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단어 의미가 또 달라지니까 이게 단어 외우기가 초반에 좀 어렵잖아요. 그죠? 중국어가. 근데 이제 그러한 특성이 예전에도 있어서 중세국어 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방점을 통해서, 방점은 단어의 왼쪽에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좌가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돌 왼쪽에 점이 지금 찍혀 있죠. 이게 방점이에요. 그래서 방점을 통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면 이제 평성 같은 경우는 낮은 소리인데요. 방점이 없어요. 왼쪽에 점을 안 찍습니다. 그래서 그죠? 활. 그 다음에 상성 같은 경우는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로 방점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죠? 돌석자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앞에 지금 이렇게 점 2개, 방점이 2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성 같은 경우는 높은 소리인데 이때는 방점을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입 구자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왼쪽에 점 하나만 찍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점을 통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기출을 보면은 이 방점을 통해 성조를 표시했다. 이런 개념을 상당히 많이 기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세국어의 의문과 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중세국어의 조사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중세국어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조사 보면 주격조사부터 보는데 주격조사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주격조사 잘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당시에는 가가 없었고요. 이가 있었어요. 이. 그래서 보면 그냥 뭐 이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주격조사가 달리 이제 나타났는데요. 보면 이제 자음 뒤에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좀 셈인데 이렇게 봐. 이어적게 됐으니까 이게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끊어적게 해서 다시 이제 원래 형태로 이제 체언 플러스 조사 형태로 이게 나눠 보니까 셈 플러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지금 미음 자음 뒤에 지금 주격조사가 이가 온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뒤에 오는 주격조사는 이입니다. 그런데 자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뒤에는 이가 왔어요. 그래서 자 부태라고 되는데 이건 이제 쪼개 보면 그죠? 부티어 플러스 이예요. 그래서 부텨가 누구지? 부텨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부텨 플러스 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혹은 뭐 부처가로 해석이 되는 건데 부태는. 근데 보면 부텨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태 붙어가지고 부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렵죠. 부태를 보고 부처님이 뭐 부처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적기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거지. 이어적기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뒤였는데 이번에는 그럼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뒤에는 이게 뭐야? 제로 주격 혹은 영 형태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래서 자 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다리에다가 영 형태 아무것도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리가라는 것을 의미를 표현할 때 그냥 다리 뭐 이도 아니고 가도 없고 그냥 다리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영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격조사 이와 서술격조사 이다도 이렇게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설명할 게 없어요. 의밖에 없잖아. 의. 그런데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까다로워.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이게 쓰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명사의 특징. 자,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고 그다음에 양성 모음의 어떤 그런 두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 뒤에 이제 관형격 조사가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만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막 애도 있고 의도 있고 시옷도 있고 관형격 조사가 다양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교환해 보면은 얘가 남, 그죠? 남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끝 음절 모음이 어떻습니까? 자, 이 음절, 끝 음절 모음 양성이죠. 아래 하니까. 그러면 뒤에 애가 오는 겁니다. 애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관형격 조사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끝이 아니고 이어적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보이죠?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남의라고 하는 의미를 끌어내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음성모음. 자,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음성모음. 이럴 때는 이제 의가 붙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북 얘기를 많이, 예를 들 때 거북이를 많이 예로 들어요. 옛날에 거북이를 갖다가 거북 이렇게 했었거든요. 진짜야. 거북이를 갖다가 거북으로 썼어. 그런데 보면 이제 동물이죠. 동물이고 그 다음에 끝 음절 모음이 우 음성 모음이네. 그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끝 음절 모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관형격 조사가 의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거북의 이렇게 쓸 수 없고 이어 적게 되니까 자 비읍 이렇게 되면 거부비가 되죠. 이걸 보고서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인데요. 뭐 종교적 지도자 라든가 아니면 뭐 군주, 그죠? 왕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다가 이제 뒤에 끄듬절 모으면 상관없어요.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고. 하여튼 이런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애나 의를 안 쓰고 시옷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시를 보시면 뭐 대왕, 의 할 때 그냥 시옷으로 의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죠? 대왕의. 근데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어떤 그런 대상의 뒤에는 역시 시옷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옛날에 나모라고 썼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무의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시옷, 관역격 조사 시옷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못 하면 나무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리 여러분이 틀을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다.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조사도 보시면 이 선행천의 특징이 이제 자음으로 끝나고 이제 끄듬절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 조화가 상당히 이게 많이 스며들어가 있죠. 이런 개념들에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자음으로 끝나고 양성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R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양성 모음 끄듬절 모음이 양성이죠. 그럴 때는 R이 붙어가지고 바발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어적기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자음으로 끝나고 끄듬절 모음이 음성입니다. 그럴 때는 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뿌뜻 보면은 어때요?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죠. 그래서 을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고 양성 모음이 오면 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양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랄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고 음성 모음. 자, 모음으로 끝나고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르이 온 겁니다. 이건 뭐 이어적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르이 있지만 당시에는 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해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 뒤에서 랄 대신에 리을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머릴이라는 예시 지금 살짝 제시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호격조사가 있는데요. 호격조사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다. 그래서 님금하, 님금이시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 지금 이런 거 없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호격조사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다. 이것도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높임법. 자, 주체 높임법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현대국어의 문법에서도 이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법 보면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이 될 때 실현되는 높임법인데, 자, 시와 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국어 문법이랑 다른 점은, 현대국어 문법이랑 다른 점은 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였다. 그래서 가시고, 그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시가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선어말 어미죠. 샤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니라샤데.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라 디귿이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원래 오가 있는데, 여기 오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시샤, 그 다음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인물 또는 대상이 주어보다 높을 때 실현되는 높임법인데요. 자, 어간의 끝소리 쭉 나와 있고 형태 나와 있습니다. 또 담음의 첫소리. 그러니까 보시면 앞과 뒤 조건이 다 맞아야 돼.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앞뒤 조건이 맞아야, 예를 들어서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담음의 첫소리가 자음일 때 사비 오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미리 알고서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다가 측정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것을 이제 보기에서 주고, 실제로 또 그랬고, 기출문제도 보면 이제 이거를 보기로 줬어요. 일부를. 그래서 이거를 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판단하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외워지지 않는 거라서 막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하여튼 앞뒤 조건에 맞아야만 이제 이걸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은 상대 높임법인데요.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인데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었으나 이제 이, it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도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요. 네 번째 보시면 중세국어의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구별인데요.
자, 가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체온 뒤에 바로 의문보조사 가아가 붙거나 녀, 려 등의 종결어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 종이냐?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거니까 판정 의문문인 거 아시죠? 젊으며 늙음이 있나뇨? 라고 했는데 뭐 젊음, 뭐 늙음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이것도 뭐 판정 의문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녀 보이시죠? 그러면 판정 의문문은 이렇게 하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체온 뒤에 바로 의문부조사 고오가 붙거나 니오, 류 등의 정결어미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고 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뭐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고가 붙었고요. 설명 의문문이라서 고가 붙었고 무슨 말할 니라나뇨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말하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 의문문이니까 니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의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음이 니은 다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네 겨집 뭐 그려 가던다. 니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의 아내를 그리워하여 갔느냐 뭐 이런 의미인데 자 보면 이제 2인칭 주어가 쓰여가지고 지금 니은다 이거는 지금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평서문이 아니라 그래서 니은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읗종성 체언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단어들이 이제 히읗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조사와 결합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용격 조사 시옷과 결합할 때에는 히읗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언이 단독으로 쓸 때는 안 나타나니까 몰라. 이게 히읗종성 체언인지. 그런데 이제 이 조사와 결합하면 알 수 있는데 뒤따르는 조사,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자 히읗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인데 이게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체언이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안 쓰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따히.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 히읗은 뒤따르는 기역 디귿과 어울려 키읔 티읕으로 나타난다. 격음화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지만 일단 이제 변화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도를 연결시키면 히읗과 디귿이 티읕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개념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로 깡기르기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잠깐 중간 점검하고 올게요.